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확정정산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보험료 신고가 공단에서 추정한 보험료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정산 대상 선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1차가 전년도 12월, 2차가 당해년도 5월, 3차가 당해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2차 조사를 보면 당해년도 5월로 나와 있는데, 즉 우리가 3월까지 보험료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보험료 신고 여부에 따라서 바로 2달 뒤인 5월에 조사 대상 선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조사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오게 되냐면, 첫 번째,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 두 번째,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 세 번째,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 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 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 네 번째, 최근 3년 동안 조사 대상 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 물론 우리가 기준에 나와 있듯이 보험료 신고를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사 자체는 피할 수 없겠으나, 그러한 조사가 나왔을 때 최대한 추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신고 방법 및 주요 검토 사항 등을 활용하여 공단에 확정 보수 총액을 신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설협회에 기성실적 신고 시 원도급과 하도급을 올바르게 구분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을 틀리게 신고하는 경우 추정 보수 총액이 많이 산정되어 정산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사 금액을 공사 기간으로 나누어 정산 연도에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등이 연장되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 개시 공사 금액 상승으로 정산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할 점은 공사 금액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무사 등의 회계 기준에 맞게 계정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료비에 외주공사비를 포함하여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산 대상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보험료 신고의 주요 검토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계정 등 노무비, 외주 노무비에 대해서 누락 없이 입력하였습니까? 원재료비 계정에 있다 하더라도 외주공사비가 있을 수 있고, 지급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해당 계정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같이 발췌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다음, 현장 소장, 기사 등 본사 소속 현장직 근로자의 보수를 일괄사업장, 건설 현장의 산재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였습니까? 현장에서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본사로, 산재는 현장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본사 소속이란 이유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본사로 신고하게 되면 더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를 일괄사업장에 포함하여 입력하였습니까? 즉,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받은 현장은 우리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현장이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보수 총액을 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노무비와 외주공사비를 구성원 각 사의 출자 비율만큼 반영하여 일괄사업장에 포함하여 입력하였습니까?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 비율만큼 고용산재 보험료 시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수급인으로서 본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일괄사업장에 포함하여 입력하였습니까? 본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용근로자가 투입이 되었다면 그 보수에 대해서도 보수 총액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직업소개서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 인력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을 일괄사업장에 포함하여 입력하였습니까?
예를 들어 직업소개서 통해서 공급받은 현장 인력의 비용, 즉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력사무소에다가 돈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장 보수총액에 포함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치공사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일괄사업장에 포함하여 입력하였습니까? 설치공사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신고에 누락을 했다면 추후 조사 시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료 신고 시 주요 검토사항을 살핀 다음에 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보험료 신고 이후에 확정정산을 받게 되면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대상 선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자료 요청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단에서는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출된 자료로 보수 총액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명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추징액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통지가 되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신고와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